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소도시에서 건물 관리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저희 같은 관리인들은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쓰레기 관리, 재활용 관리, 계단 및 공용구역 청소, 그리고 각종 공과금 정산까지 맡아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겨울인 요즘에도 온몸이 땀에 젖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업무를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어려웠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 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어폰을 꽂으며 사연을 듣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시작합니다. 나와 남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여중을 다니고 남편은 남중을 다녔지만 같은 태권도 도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이였기에 서로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때 태권도 도장까지 나가 운동하는 여자아이들은 많지 않았기에 나는 도장 내에서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제법 태권도를 잘하던 것 같아요. 사범님께서도 나를 최고의 진학을 시키겠다며 신경을 써주셨기에 도장에서 나는 공주님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도장에서 공주님 대접이라고 해봐야 해서 힘들게 운동하면서 동작 하나 더 봐주시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 내 겨루기 대회에 나가서 동상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은 겨루기보다 풍세를 잘해 시범단 활동을 할 만큼 지역에서도 유명한 학생이었기에 저희는 함께 최고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함께 운동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발목을 다치고 남편은 허벅지를 다치면서 최고로 진학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태권도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 체구를 통해 운동을 열심히 해온 우리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놓치는 듯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시기를 겪으면서 동지애 같은 게 생겨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나가도 성적은 부진했고 부상을 입은 곳은 회복이 안 되어 운동하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국가대표가 최종 목표였는데 그 꿈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운동만 한 게 얼마나 의미가 되든지 그래도 다행히 지역에 가까운 전문대에 있는 태권도 학과에 함께 진학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학년을 마치고 남편은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저는 고무신이 되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나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괜찮은 놈 있으면 만나 대신 나서라고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자는 그의 제의에 고마움을 느끼며 저는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하루에도 2번의 도시락을 싸서 면회를 하고 매일 편지를 써서 소포를 보내며 남편이 휴가를 나올 때는 부대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부대에서 전역할 때에는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며 그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졸업하고 사범이 된 후에도 남편의 휴가를 맞춰 마중을 나가고 배웅을 해주며 그의 입대 후부터도 저의 열정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복학을 한 후에는 더 붙어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군화를 꺾어 신었다고 했지만 우리 커플에게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오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잘 해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서로를 신뢰했죠. 남편이 졸업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새해를 맞아 해돋이를 보러 가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반지를 내밀며 우리 매일 떠오르는 저 해처럼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 보면서 살자고 해서요. 24살이었던 해에는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과 콧물이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경험을 한 후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남편은 홀어머니가 키우시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이혼하여 떠나가셨고 그 후로는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셔서 어머니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남편을 키워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그리워하는 가족 간의 정을 찾으며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단호히 결혼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허락을 구했고 그 뒤에 어머니께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25살이 되던 3월에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5명 낳자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으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후 7개월 뒤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식자재를 사러 새벽 시장에 가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덤프트럭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져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은 매우 상처받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펐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 가게에 놀러 다니면서 일하곤 했습니다. 도와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심하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세심히 살피면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겨우 마음을 추스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한번 슬픔이 우리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세에 비해 정의롭고 집안일도 문제없이 처리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할 새가 없이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충격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어 하셨지만 저에게 엄마 대신 자리를 지켜주시던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 슬픔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몇 개월은 틈만 나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이 같이 울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둘 다 경험한 일로 인해 서로 더 강해지게 되었다고요. 그런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얼른 태어나길 바랐습니다. 유치부 운동을 하러 가면서 매번 예쁘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낳으면 운동을 시키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자 많은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니까 2년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한 탓인가 싶어서 저는 운동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난임 치료를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그 비용이 높아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젊은이라는 것을 알아요. 더 기다려보고자 했어요. 밤마다 1시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 키울 테니까요. TV에 아이를 버리고 간다는 기사나 학대를 미룰 아이들의 기사가 나올 때면 부모들도 아이를 소중히 여기지 몰랐던 저로서는 왜 우리에게 아이가 오지 않는 걸까라며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29살이 되던 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32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둘이서 살자. 우리 둘이 살아도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 라고 웃더라고요. 저는 노심초사하기도 했었나 봐요. 생부모가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즐기는 삶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아이를 둘 생각에 마음을 쓰는 동료했다. 하지만 즐겁게 여행하며 살면서 아이나 마음이 더 편해졌다.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만약 아이가 없다면 남편과 둘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다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남편과 휴일에는 곳곳을 여행하며 즐기는 것이 연속됐다. 작은 차에 자는 것이나 텐트에서 자는 것으로 산과 강, 바다 등을 돌며 여행하며 즐겼다. 전에는 너무 걱정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했다.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매달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 단풍을 보러 동해 쪽으로 가서 텐트에서 잤더니 멧돼지가 달려와 텐트에 들어와서 내 뱃속으로 쏙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매우 생생하고 실감나는 느낌이었어서 깨어나도 한참을 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의 얼굴이 얼마나 귀엽던지 달려와도 피하지 않았었지요. 남편에게 말하니 돼지니까 돈이 들어오는 꿈일지도 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 아랫배가 부은 것 같고 몸이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짜가 됐는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 임신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그리고 두 줄이 이루다시피 떠오르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혼자에서 울다가 남편에게 테스트킷을 보여주며 울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기쁘다 보니 웃으면서 온 듯한데 눈이 얼마나 부었는지는 그날 저녁까지 눈이 제대로 피곤하여 떠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관장님께서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부 운동을 맡아주셔서 나는 막달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생겨 그 아이들처럼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더욱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마음속엔 걱정이 있었지만 사실 형편상 이르러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정리를 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이 빚을 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점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사신 전세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주셨던 전세집을 구해주신 것은 어머님의 착심이었기에 원망할 수 없었고 오히려 죄송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빚을 갚다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도장 사범님은 수입이 적어 빚을 갚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수입이 감소하여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벌어서 막바지까지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일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 미안해하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집안일을 모두 제가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쓰레기 버리기 등 모든 것을 남편이 했지만 저는 그 곁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임신한 여자가 집안일을 한다고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고생을 시킨다며 아빠가 미워하면 책임질 것이라며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운동만 한 너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로는 힘들지 않겠냐? 도장이라도 차리면 어떨까? 도장이라도 아버지가 차려주면 좋겠지. 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있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말인데 건물 관리를 좀 배워볼까? 그러면 어때? 아버지께서는 환경미화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능숙하게 처리한다면 수입이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권유하신 거였지만 저는 부부가 운동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수입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우리가 이제 와서 국가대표가 될 것도 아니고 도장도 차를 형편이 못 되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맞아요. 아버님도 더 연세가 들기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시려고 알아보시다가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아버님과 나랑 같이 자격증부터 따볼게요. 그 공부는 사범님이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이라도 먼저 딸 수 있잖아고 말하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생전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자격증을 따겠다니 저로서는 걱정도 되고 혹여나 힘들어서 마음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괜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을 해서 힘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신 남편과 저가 둘이서 도장을 차리고 싶기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도장을 차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변수가 등장하자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이해하거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졌고 그것은 점수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버지만 통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까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환경미화 언니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열심히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세 번째 시험에 응시하러 갈 때 덕수야, 아빠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우리 혁수한테 공부하라는 말 안 할 거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3년을 인내심 있게 유지하다 보니 그런 말을 꺼낼 만큼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세 번째 생일을 맞아보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했고 오후에는 일을 하러 도장에 나갔습니다. 밤에는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씩 아이를 달래주는 역할을 맡았죠. 우리 아들은 다행히도 순하고 금방 울긴 하지만 금방 웃는 아이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데 힘쓰고 밤에는 남편이 배려를 해주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집안일은 전에 한 것만큼은 못했지만 불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단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매번 죄송해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나는 남편이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마음이 통한다는 것인지 남편은 세 번째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합격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시험에 합격한 후 남편은 주택관리사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보러 다녔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 정년을 맞이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가실 계획이다. 남편도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여 건물관리인이 되기로 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험을 보지 않고 남편과 함께 2인 1조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결심했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는 대신 청소 담당으로 일을 시켜주신다고 했더라고요. 남편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100개 정도 되는데 혼자서는 그 일을 못하니 2인 1조로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이 다니시는 분은 자격증 소유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 자리도 부탁한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4살이 막 되었을 때라 어린이집 종이반에 맡기고 같이 일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몸살이 심하게 날 정도로 힘들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단층 건물들을 하루에 20개 정도 건물을 관리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져 건물 관리를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대부분 건물이 회사가 관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짜증스러운 마음의 남편은 사장님께 건의를 하여 4명의 청소원을 추가로 고용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감독하면서 청소원들이 각자 작업을 하고 자리를 같이 하여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내에 관리할 수 있는 건물 수가 늘어나고 생산성도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덜 힘들고 더 효율적이라고 큰 소리를 내더라도 사장님은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아까워서 남편의 말대로 운영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힘들다는데 누가 여기서 일을 할 것인지 김효연 씨와 함께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더니 또 다른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그만두고 제 사무실을 차린 뒤 명함을 돌리고 일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물주들의 믿음은 저에게 더 있는 것 아시겠죠? 이에 반대로 반협박을 하던 사장님은 체념하며 그렇다면 내가 부사장이 되어 직접 운영을 해 나에게 한 달 수익의 20%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의 것만큼 너무 많은 수익을 분배했지만 남편은 쉽게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고용했고 남편이 말한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이전보다 더 꼼꼼해지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 관리를 맡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수익금을 사장님에게 보내며 직원들에게는 다른 업체보다 높은 월급을 주면서도 이전에 받았던 월급에 비해 남편의 수입은 계속 늘었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로 종사하는 직원들만큼 월급을 받았고 수익이 늘어나자 어머니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카드값도 상쇄시키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며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적금과 저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보험은 아이들 것만 들어놓고 저와 남편의 것은 기본적인 실비 보험만 가졌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죠.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하여 부상당한 곳만 아니면 아플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입장으로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건방진 오만이었는지 알아야 했지만 그때는 아직 젊다는 생각에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검진도 받고 따로 운동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학원에 다녀온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씻고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아이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재우면 저희도 곧 쓰러지겠다 싶어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했던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시간은 참 빠르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둥이였던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숙제를 끝내놓고 사과까지 잘라놓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코를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링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코를 맞아도 코피가 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긴 진짜 힘들구나 하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검침하고 기록을 하고 청소 상태를 보고 하느라 정말 바쁘게 다녔거든요. 남편은 코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자존심 상해. 나 아직 30대인데 이거 힘들다고 코피가 나라며 웃었습니다. 제법 커피 양이 많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때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자주 코피가 나고 양도 더 심상치 않게 많아졌습니다. 세 번은 남편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코피가 나면서 휘청거리는 걸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붙들고 내려오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코피가 나는 이비인 후과를 가봐야겠어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고 걱정되어 근처에 제법 크다는 병원 내과에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갔는데 아들이랑 못 놀아준다면서 삐죽거리는 남편을 저는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코피가 또 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빠랑 잘 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했습니다. 검사를 잘 받게 하기 위해 달래는데 그래서 검진실로 갔습니다. 증상을 드신 선생님은 혈액 검사를 좀 해보자며 남편을 검사실로 보내셨는데 몸에 그렇게 멍이 드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어딘가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상당히 크게 들어있다 보니 놀란 적도 있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 일찍 오지 않았다는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말을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남편은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검사 결과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웃었어요. 제발 남편이 말한 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남편이 아프면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져요. 일만 하다가 아픈 게 나이든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다시 들어가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는 남편이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네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요. 제가 속에서 쓰겠습니다. 대학병원 혈액내과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백혈병일지라도 웃으면서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몸살 나도 오래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다는 걸 눈물로 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학병원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 나왔으면서도 바랐습니다. 남편이 정말 백혈병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 달 후, 겨우 예약이 되어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갔고 우리는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프다고 말하기를 거부했고 전처럼 일하려고 했는데 나를 말리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일을 못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아빠이며 성실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어요. 이에 대한 부탁을 사장님께 했는데 그 결과로 제가 일을 비워야 했죠. 그러자 남편은 긴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데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더 많은 일을 조직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분들은 이 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난다는 것도 아버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혁수한테는 제가 아픈 척하고 병원에 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녀석은 마음이 여려서 제 걱정한다는 걸 알면서요.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정작 내가 해야 할 걱정은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저는 당신은 아픈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의 걱정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저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곁에 있어준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게 충분하다며 아픈 건 얼른 치료받아 나으면 되니까 걱정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던 당신은 웃었죠.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등록을 해주신다면 옆에서 이식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주실 수 있겠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진단 결과 남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한 지원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남편이 이제야 내가 아프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며 머리를 빼듯이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실감이 올 때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버티셔야 하는데 항암 치료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30대 후반에 많은 할 일이 남아있는데 백혈병이라니 남편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 골수부터 검사하기로 했는데 제 골수가 남편과 맞으면 제 골수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골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도 검사를 받으셨지만 역시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괴로워했습니다. 물론 워낙 밝은 사람이기에 웃는 얼굴로 말을 해주었지만 항암 치료 후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전과는 다르게 자신과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를 보며 서운해하면서도 아빠가 아프다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하며 키가 130cm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기 같은 아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 아빠가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고 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저는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지 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날들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환자분의 가족이나 형제도 없으세요? 아니면 자녀분도 없나요? 동종이식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요? 라며 물어보셨어요. 아들은 있지만 아이는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드님께 골수검사도 받아보세요. 어리긴 하지만요. 환자의 상태가 급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검사를 아이에게 권할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인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 의사가 말한 것을 전해드렸더니 아버지는 흡수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가 다시 전화를 건넸고 엄마, 검사 받아보겠어요?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울면서 부탁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말을 잃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예 이러지도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끝끝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단순히 병원에 따라온 줄 알았는데 반가웠습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아직 너무 적어서 적어도 54kg 이상이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키도 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로는 적어도 6개월 안에 그러한 몸무게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신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는 키가 130cm이고 몸무게가 30kg인 상태였는데 54kg으로 늘리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보였거든요. 하지만 눈을 반짝이며 할 수 있어요. 활기욕라며 기뻐했습니다. 본인이 아빠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아이를 기쁘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 생각이 깊은 아이라 더 그랬겠죠. 그날부터 아이는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하는 남편은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하고 아이와 저는 식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빠 눈을 피해 열심히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아이는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줄넘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면서 2~3시간씩 운동을 한 뒤 돌아오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나 운동해야 되라며 운동을 한다고 했고 나는 유난히 그런 아들이 짠하면서도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 싶었지만 아이는 매일 몸무게를 아침마다 제어하면서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아이의 그런 변화를 보고 우습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이가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고 운동을 했는지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혁수 어머님, 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네, 백혈병인지라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겨우 대답하고는 훌쩍이는데. 혁수의 어머님, 혁수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버님 치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혁수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돕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저희 아이 아빠의 사정을 알고 돕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고 놀라 웃음으로 되물었더니 혁수 아버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버님이 연락처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에 친구들이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혁수가 아버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저는 손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혼자 지내시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어려우신 분들께 반찬 나눔을 해주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반찬을 줄 수 없어서 반찬을 사와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열일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여러 기관에서 상을 수여할 예정이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상을 받아야 하는가 하며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아이가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보여주었더라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보험도 백혈병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항암 치료로 저축한 돈도 점점 줄고 있어서요.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그와 함께 치료에만 전념하면서 병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나도 나서서 뭔가 도와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도와드리기 위해 모금이 일어나고 도와주신 분들께 돈을 전달하시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모금하는 것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도울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흔쾌히 행동하시던 반면 제가 너무 바빠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서도 더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언젠가는 여유로워졌을 때 도와주겠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어려움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 남편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며 나 또한 어렵게 자란 사람이니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일에는 참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사모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봐주십시오라며 웃었다면 남편의 그러한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아이가 싱글벙글하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영웅이래요. 아빠 덕분에 병원에 가서 살아난 사람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도와주셔서 아빠는 꼭 나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더 힘내서 몸무게를 늘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며 당신 같은 분과 결혼해서 진짜 너무 멋진 일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니 내가 뭘 한 게 있냐고 앞으로 갚아야 한다며 웃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프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슬픔에 대해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점점 말라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더 이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 커 보였어요. 곁에서 보기만 하는 저도 그 아픔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눈에 띄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거의 포기를 하던 저도 희망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미안한 마음이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아이의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55kg로 무게가 늘었고 키도 자랐는데 148cm가 되었어요. 이 변화가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을래요 라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는 사이에 아이를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면 이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라 다른 기증자들보다 더 빨리 시술할 수 있을 거예요. 한민석 씨, 이번 항암 치료 결과를 보고 시술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벽수야, 너는 정말 기적을 이루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며 아이에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나와 아이를 꼭 껴안은 후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고마워라고 했더니 아이는 엄마 아빠를 살린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하며 의젓하게 말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가 그동안 많이 먹고 운동했던 이유는 골수 이식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이에게 아빠가 미안해. 너까지 아프게 해서 미안해. 혁수야, 안 무서웠어? 라며 말하며 울었어요. 아이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아빠, 나는 하나도 안 무섭고 안 힘들어. 아빠, 라고 말하면서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말 아프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는데 또 웃더라고요. 누가 제 아빠의 아들인지 봐서 우려되는 부분까지 닮은 두 부자를 보며 저는 행복해서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덩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아이의 코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차츰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기적처럼 아무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성금은 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커서 유도부에서 운동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부모님께 제안했어요. 10년 전인 올해 고3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한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명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아들은 낮 시간에 일을 도와주고 오후에는 도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들을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꿈을 이루어낸 아들이니 그 아이는 못 해낼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골수 이식 후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여 5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시는 술조차 즐길 수 없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약간 안쓰러우지만 그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7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청소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구역을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장님은 전보다 일에 더 즐겁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을 관리하며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건물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해도 감사합니다. 또한 남편은 받은 것이 많다며 갚아야 할 부채도 많다고 하면서 집안일과 반찬을 부지런히 다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아이 이름으로 졸업 축하금을 50만 원씩 10명에게 주었는데 남편은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는 너무 착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남편은 일들이 바빠서 혁수 같은 복덩이 아들을 낳아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30살에 아이를 가지신 때나 다시 만난 엄마를 입장에 몰라 챙긴다는 것을 저도 알지 못했는데 남편이 몰래 챙겨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전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날 떠난 것 가난한 친정이었습니다. 식구들을 외면하지 못해 가서 챙기고 싶어서였는데 저는 6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자식보다 제 효력이 먼저였던 엄마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장례식에서 보니 동생들 중 아무도 장례를 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건 당연하게 보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몰래 챙겨주겠다고 하니 더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라며 오셨거든요. 저는 여전히 엄마를 원망스럽게 여기지만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 용서하려고 합니다. 몇 말이니까요. 아들이 자랑한다고 이 글을 시작했는데요.
글을 써보니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둘이 정말 착해서 칭찬받는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남편의 선량함과 아들의 기특함은 사랑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사랑으로 충만한 연말과 연시가 되길 바라면서 더 행복한 날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복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